바디마인드 5장 발달 움직임 요법에 대해서 발표를 하겠습니다. 자, 완전함이라고 할 때 자연적인 현상의 관점에서 보면 별 의미 없다고 해요. 그런데 인간의 의식 관점에서 보면 인간은 완전함을 추구하기 때문에 불완전함을 실패로 규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불완전하지 않으려고 끊임없이 어떤 시도를 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과 불완전 개념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독특한 발달 과정을 밟게 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불완전함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 외적 환경에 기인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몸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개념이 심리적 성장과 움직임의 발달하고도 같이 하는데, 웬만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그런 과정을 겪으면서 요거를 적절히 잘 조절해 갈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요 시기마다 어떤 심각한 장애를 겪었거나 그런 아이들은 이제 동작인지 심리 지성 발달에도 아주 영향을 크게 미칠 수 있다고 해요. 이게 문제의 원인은 아까 쭉 발표하신 것처럼 뇌나 신경 시스템의 손상일 수도 있고, 엄마 배암에서부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출산하는 과정에서의 또 문제일 수도 있고, 유전적이거나 선천적 질환을 갖고 나는 경우도 있고요. 또 태어났을 때 제대로 된 그 충분한 공급이 안 이루어진 거예요. 가정 환경이라든가 양분이라든가 그 실내 온도 이게 좀 약간 방치된 걸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 많이 겪는 건데 아주 사소한 원인이잖아요. 부모가 특히 처제한테 저런 실수를 많이 하죠. 배송을 빨리 갈리려고 막 쉬 작업을 일시킨다든가 젖꼭지를 자르면서 젖을 강제로 뛰게 한다든가, 요런 또 이렇게 쉽게 지나쳐버릴 수 있는 요런 거로도 우리가 어떤 영향을 굉장히 지대하게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게 제가 이번 장을 정리하면서 조금 놀랐어요. 그리고 발달 움직임 요법이라는 건 뭐냐 하면 자연이 굉장히 무질서, 혼돈, 실패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자연은 불러가지고 있지만,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에게서 내재되어 있는 자신 안에서 조화와 온전함 그리고 성공을 얼마든지 재창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걸 시도해 봄으로 인해서. 그래서 충족되지 못한 잠재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거는 온전함의 상실은 아니라라는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했거나 아니면 경험하고도 잊어버렸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잠재된 어떤 내면에 있기 때문에 그 힘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서 그 움직임을, 현재 움직임이나 인식이나 우리 심리나 우리 오전 시간에 배운 것처럼 지성, 이런 모든 영적 경험의 초석을 이루는 그 패턴이 명료하게 내가 느껴질 수 있을 때 그거를 수정을 하든 강화를 하든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재창조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에너지, 명확성, 생명력, 발생 이렇게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되어 있으면 불필요한 에너지 낭비가 많다는 거죠. 얘를 확 줄여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본연의 권리를 되찾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움직임 패턴이 아까 보신 것처럼 배꼽방사에서부터 이렇게 팔다리 깃기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순차적으로 개화가 되어야 하고 개화되게끔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왜 우리 어르신들 그런 말 하잖아요. 아유, 고개월 되면 고집거리 해 이렇게 말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이제 한 패턴이 상실이 되면 다음이 그냥 개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실이 돼서 이게 충족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고, 얘가 뭔가 지연이 되거나 뭔가 영향을 받았는데 그냥 다음 게 무작위로 계속 개화가 돼요. 그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어떤 그 개월수에 맞는 상황에서 충분한 작용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어도 뒤가 있기 때문에 이게 누적되면 도미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그 작업에 자기 그 창조적 형태의 삶에서 좀 장애로 드러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출생 직후에 심각한 질병을 앓은 아이는 몸이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어떤 어려움을 느낀다든가, 그러니까 뛰지를 못해. 분명히 다 나아서 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뛰지를 못하게 된다든가, 또 이제 그 자란 문화권이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다는 건 아시겠죠? 몸하고 마음하고 분리됐다라는 문화권에서 자라는 애는 되게 부자연스럽게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 또는 몸을 죄악시하고 뭐 마음이 어쩌고저쩌고 이런 사회에서 자란 아이는 자기를 막 통제하고 억압하는 법을 배우게 되는, 이게 종교관념이 굉장히 많이 개입이 된다고 합니다. 자, 신경학적 연결성으로 보면 먼저 욕구와 의도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신체 감각 정보하고 외부 환경에서 오는 정보하고 이게 믹스가 돼갖고 뇌로 연결이 된대요. 그래서 이 연결되면 얘가 이제 중추와 말초 신경 시스템의 특정 신경 경로를 따라서 근육으로 전달이 되고 근육에서 이제 수행을 하게끔 하는 거죠. 그런 전달과 조율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이 과정이 굉장히 자동적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패턴도 똑같죠. 네. 그리고 이게 활성화될수록 움직임은 더 편안하고 명확해지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기면 또 움직임 패턴이 제한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에밀리에 꼴라드라는 분이 소마 기법 중 컨티뉴um 창시자라고 하는데 이분은 제가 이제 이거는 제가 붙인 내용인데 뭐냐면 척추 손상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 작업을 기준으로 이제 이게 논문이나 뭐 이런 걸 써냈을 때 뭐뭐 할 수도 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이게 벌써 14년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20년 전이죠. 그러니까 이때까지만 해도 뇌과학에서 밝혀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할 수도 있다가 아니고 뇌과학에서 밝혀졌죠. 할 수 있다. 그렇게 해지고 있다라는 걸 많이 밝혀냈어요. 그건 이제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이렇게. 그래서 지금 활동 중이신 그 저번에 말씀드렸던 그 할머니, 예, 한국에도 오셨었다는 분이 베인 브리지 코엔이라는 분이 전에 재활센터 치료사셨대요. 근데 그분이 이제 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작업치료사를 하고 계신데 이렇게 어떤 몸으로 드러나는 패턴이 내분비선하고도 굉장히 관계가 있고 그게 뇌 영역하고도 관계가 있더라. 이런 걸 이제 도표로 만들어낸 거고요. 자, 움직임 리페더링 기법은 발달 움직임 요법의 원리를 진단용으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되는지 또는 표현되지 않는지를 잘 관찰을 해서 자극하거나 강화하거나 재정함으로써 재교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이때 이제 치료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하면은 그 온전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어떤 움직임 동작을 파악을 할 때 전체 맥락 안에서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적 세부적으로 파악되지 말고 그 다음에 그걸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치료자 자신이 이거에 대해서 숙지가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과정에 무의식 그림자라고 표현을 했는데 무의식이죠. 그 그림자가 발생을 딱 하면 그건 개선 가능성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거기서 좌절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점에서 기다려줄 필요가 있대요. 우리는 대부분 검색 엄마 뜨거워 도망가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것도 자극이 된 거거든요. 그 사람의 그림자가 발현됐을 때 우리 그림자가 같이 동화된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견지하고 스스로 자꾸 탐구하고 패턴을 정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상대를. 내가 나서서 뭘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 맥락에서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는 보면 병리적 문제도 있고 또 내적 발달 패턴은 또 전체 발달 과정 중 어디쯤에 위치인지 내가 알려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인 트레이닝이 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첫 번째 순간이 굉장히 중요한데 발생이 가동이 되고 새로운 연결성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몸과 마음이 새로운 정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존에 늘 이 길로만 다니다가 이 길로 다녀봤는데 좋아 라는 경험이 생기면 좋은 길로 다니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인지 패턴을 바꿔주는 게 우리 계속 얘기 나오는 인지 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그런 맥락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양반이 한 게 내적 개발시킬 수 있는 이 바디마인드니 뭐 소만이 대체요법일 뿐이라는 거예요. 네, 대체요법일 뿐이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받는 사람의 의지에 절대 반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오픈되는 만큼만 접근하면서 희망한다 그랬어요. 막혔던 에너지가 풀리기를 희망한다. 또 우리 치료자의 개입으로 인해서 어수선했던 게 좀 정렬되길 희망한다라는 식으로 표현을 했더라고요. 강요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치료자는 판단 없는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발달 과정이 있는지 분명하게 인지할 수 있어야 되고 이걸 자연스럽게 그 흐름이 보물 터지듯이 흘러나와서
흘러가도록 지켜보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요. 또 저항이 있다고 하면 그건 굉장히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잠깐 기다려줄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면 진실된 마음으로 환자와 접촉해야 된다는 거. 여기에 의식 아래로 흐르는 역체의 흐름을 느껴라. 왜냐하면 우리 계속 같은 오전 타임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저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할 때 그 이면을 알아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만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게 심상인 거죠. 네. 그래서 움직임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처리 과정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러나는 것만 갖고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다는 걸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계속 발생하고 변화해요. 그 변화의 패턴에서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관찰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그게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계속 패턴이 확립된 것이 어느 차원인지도 알아볼 수 있어요. 저 사람이 지금 예를 들어서 3개월 때 이 부분이 좀 부족했었나? 구강기 때 결함이 있었나? 아니면 뭐 동족할 때 결함이 있었나? 그걸 알아챌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 자기가 이렇게 해서 창조한 패턴이 개인 성장에 창조적으로 기여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파괴적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아까 우울증 얘기했을 때 우울증이 방어 기제로 인해서 조증과 우울증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는 거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건데 그게 오히려 자기를 더 파괴적으로 만드는 경우도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치료사가 이 부분을 놓치기 쉬운데 자기를 기계적으로 모방하게 할 때는 좀 문제가 된다. 자기만의 걸, 그 사람만의 걸 찾아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손이나 접촉을 통해서 이렇게 패턴으로 인도를 하는 경우에 저희 수련 때도 보면 자세를 뭐 이렇게 탁 잡아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싹 호흡을 유도한다든가 손끝으로 이제 그런 것들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인이 의조가 현존한다는 말이 그 말인 것 같아요.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 치료사가 하려고 해도 이 사람이 동조를 안 하면 반응은 없거든요. 그걸 어떻게 잘 끌어낼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치료사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내적, 외적으로 그 패턴이 구동되는 요인이 있는데, 내적으로는 뭐 정렬 통합이라고 그러고, 외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지구 중력에 의한 지지력, 스스로가 지구 중력에 딱 중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구동의 요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적절한 외부 자극을 제공할 수 있어요. 치료할 때 보면은 이제 145페이지 그림에 나오는데요. 특정 부위를 이렇게 지그시 눌러주면서 한번 압을 가해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향기나 소리 나는 걸로 이렇게 유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근데 이 문제는 뭐냐면 포유 반사가 없고 접촉 회피 환자가 있대요. 손도 못 대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아주 초기 단계로 가야 될 필요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인지하셔야 된다. 굴곡 신경 패턴은 자궁안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반사 패턴 발달의 초석이에요. 몸이 이제 그 중력으로부터 중심을 잡기 위해서 척추 앞뒤와 사지 좌우면에서 골고루 발달되어야 되는데 이때 이제 저번 시간에 뭐였죠? 소마틱스에서 나왔죠. 기랑근과 주동근. 그게 불균형이 되면은 몸 전체 균형이 상실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갔어요. 교수님. 개별적 형태의 굴곡 신전 패턴 시퀀싱과 그다음에 생리학적 굴곡 신전 시퀀싱이 있다. 근데 이게 조금 잘 이해가 안 갔어요. 저는 이제 그걸 제가 공부한 바로는 양경락과 음경락, 우리는 이제 경락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거든요. 또 양경락은 위에서 아래로, 음경락은 아래에서 위로 향한다. 뭐 이렇게 막 이해가 되는데 개별적과 생리학적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서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작업할 때 일단 상대가 편안함을 느끼기 쉬운 마음을 열어야 되니까 몸만 여는 게 아니고 마음도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단계에서 시작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지만 이 단계가 누적 해결이 안 됐을 때는 미해결 과제로 남아요. 그래서 다음 단계에 분명히 어떤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막힌 지점 아래로 내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움직임 패턴을 익히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실제 경험해야 돼. 그리고 그 경험이 스스로 성취에 의해서 이루어졌을 때 아이가 자존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실제 경험을 엄마가 대신해줘. 또 엄마가 막 도와줘. 이래서 그거를 거기서부터 굉장히 엄마들이 볼 때는 애를 위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애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많이 우리가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사도 똑같이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도와주겠다는 마음이 앞서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걸 얘기하고 있고요. 놀이하듯 작업해야 되고 스스로가 그걸 찾아갈 수 있는 여유 공간을 열어줘야 되는 게 치료사의 역할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신체 기억은 우리가 왜 1분 남았습니다. 머리에선 기억이 지워졌는데 몸에 다 저장되어 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굳어있는 몸을 풀 때 저희도 숨쉬기 할 때 이렇게 가슴을 쫙 벌리는 동작인데 그거 하다가 와탁 터지는 분도 있고 하거든요. 누구는 뭐 이런 동작하다 터지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결과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지만 반대로 불편한 감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는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 과정을 어떻게 제일 지혜롭게 넘길 수 있는가는 이 치료사하고 그 치료자 간에 신뢰가 형성되면 요거 가능해요.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기서 뭔가 깨우통해진다 그러면 이제 치료를 거부당하게 경우가 또 나올 수 있죠. 아까 잠깐 저기 이현숙 선생님 자료도 있는데 아동을 상대할 때 특히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노가 진짜 노인지 예스를 하면 노인지 그걸 정확하게 감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은 언어 이전의 그것을 탐구할 필요가 있대요. 말로 얼마든지 속일 수 있고. 네. 그래서 이제 리페더링 과정은 처음에 고정 패턴을 이완시켜야 되고 약간 문제가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고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걔가 이완이 돼야 돼요. 그리고 새로운 패턴으로 교체해야 되고 이게 이제 새로운 패턴이 익숙해지면 거기에 이제 좀 더 유연해지고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협응력, 개방성, 우아함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치유 관계에서 치료사의 존재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연결점이고 다리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아이가 처음 태어나서 어머니라는 지지기반이 굉장히 든든할 때 자기 믿음을 경험하면서 내가 존재하고 있다는 감각이 출발점이 되는데 이 우리도 엄마를 해봤지만 별로 탐탁치 않은 엄마들이었죠. 그래서 요거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애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호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고 존중의 태도가 필요한데 치료사는 수용성 그대로 지켜볼 줄 알아야 되고 겸손해야 되고 거기다 또 내 무지함을 보일 수 있는 그런 겸허함을 지니고 있어야 되고요. 계속 진심 어린 경청이 필요하고 지속적으로 그러기 위해서 자기 학습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